자, 12월 23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고요. 네, 어제 진행하던 그 풀스택 작업 이어서 또 다음 단계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어제 했었던 작업이 보면은 그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 프로젝트에 일단 처음에 이제 추가한 게 리덕스 스토어 그리고 그 슬라이스의 기본 구조 네, 이렇게 갖다 놨었죠. 이걸 작업하는 과정에서 헬퍼에 약간 수정이 있었어요. 이 헬퍼를 수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백엔드랑 연동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계속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헬퍼는 우리가 작업하는 백엔드에 맞춰져서 지금 수정이 된 거고, 여러분들이 필드 나가면 그 회사의 백엔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그때는 직접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기본 구조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죠. 슬라이스의 기능이 하나하나 동작하는지를 다 봐야 되는데 어제는 그냥 목록 표시하는 거 하나 정도만 확인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했었던 헬퍼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어제 했었던 이 헬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에러 처리랑 뭐 데이터 가져오는 거랑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픈 API 같은 거 연동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헬퍼를 적용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백엔드가 전달하는 모든 제이슨 구조가 균일하다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든 백엔드는 제이슨 구조가 계속 동일할 테니까 그거를 전제하고 만들어진 건데 오픈 API는 어디랑 연동하는지에 따라서 제이슨 구조가 계속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슬라이스 파일에 이 부분을 헬퍼의 함수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 직접 콜백으로 구현을 해야 돼요. 리덕스 맨 처음에 했을 때처럼. 그러니까 지금 말한 부분은 정형화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백엔드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 실력과 하셔야 돼요. 그것만큼은. 그거는 뭐 대안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제 테스트 기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목록 조회를 하는 부분까지 가져왔었는데요. 이제 여기부터 파라미터들이 잘 전달되는지 확인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그 목록을 구성하는 백엔드에 전달하는 파라미터를 보면은 이 서버 쪽 코드 한번 볼까요? 서버에서 컨트롤러 쪽에 보면은 얘는 일단 검색을 위한 쿼리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페이지 번호 그리고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보여줄지 이런 파라미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get 파라미터죠. 자, 그럼 테스트에서 get리스트를 보낼 때 여기에 필요하다면은 쿼리 한 다음에 뭐 공합 그 다음에 페이지는 2페이지 그 다음에 로스는 뭐 10개 이런 식으로 값을 전달하면은 이 값이 슬라이스로 들어올 거고요. 이 슬라이스에 있는 페이로드라는 객체로 들어온다는 거죠.
네, 요 값들이 페이로드로 들어오면은 이제 이 페이로드에서는 그 파람스를 갖다가 그 페이로드에 있는 값을 갖다가 파람스를 구성해서 여기에 적절히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최초의 리덕스 할 때 파라미터 어떤 식으로 보냈었는지 볼게요. 우리가 제이슨 서버하고 연동했었던 리덕스 예제를 확인해 보면은 그때 슬라이스에서 파라미터를 구성할 때 일단 파라미터를 널로 구성하고 이 페이로드에 어떤 객체가 존재할 때만 덧붙여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이슨 서버랑 연동할 때는 get 파라미터가 물음표 찍고 dname은 한 다음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거야. 이로 끝나는 거예요. end. 뭐 파라미터 이름은 하고서 아무것도 값이 없고 end.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제이슨 서버는 허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값이 없는 파라미터는 아예 명시조차 하면 안 돼요. 제이슨 서버랑 연동할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문을 묶어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백엔드는 백엔드를 직접 만들면 저런 상황을 다 묵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파람스의 쿼리는 payload 점 쿼리가 없으면 그냥 공백. undefined라고 들어가면 undefined 문자열이라고 인식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전달할 때 공학이라는 쿼리가 없다. 자, 여기에 지금 공학이라는 쿼리가 없죠? 파라미터가 없죠? 그러면 지금 payload.query는 undefined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undefined라고 하는 게 대파라미터로 전송될 때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undefined라는 문자열로 날아가요. 그럼 백엔드는 좀 엄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쿼리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빈 문자열. 널이나 undefined는 실제로 따옴표가 생겨서 문자열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값이 없을 때는 빈 공백으로 해주셔야 돼요. 차라리. 페이지는 payload.page 혹은 값이 없으면 1페이지가 기본이겠죠? 로스는 payload.loss 혹은 값이 없다면 10개를 기본으로. if문을 복잡하게 써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구성해주면 돼요. 자, 이거를 여기 변수 따로 만들기 싫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해도 될 일이죠. 그럼 이 변수 하나 없어질 수 있겠지? 뭐 여기다 직접 집어넣을지 아니면 변수를 따로 만들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 해볼까요? 파라미터가 잘 세팅되는지.
자, 그러면 여기 페이지가 잘 나왔는지는 여기 페이지네이션 되는 정보 보면 나오죠? 자, 현재 페이지 2페이지라고 받았네요. 그리고 로스 이걸 한 페이지에 보여질 게시글 수로 보고 있으니까 10개씩 쓰고 있고요. 자, 여기 서리는 공학이라고 보내고 페이지를 1페이지로 바꿔봅시다. 이게 리액트랑 그 노드를 결합시키면은 이런 일이 좀 잦아요. 네. 그 뭐냐 프록시 에러라고 나오는 부분이 되게 잦은데 이거는 그냥 새로 고침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궁합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백엔드에서 이 쿼리를 dname과 log 두 가지에 동시에 걸고 있습니다. where절로요. 그러니까 지금 log 위치에 공학이라고 들어있는 데이터도 다 가져왔겠죠. 자, 검색 데이터 결과 수는 전체 13개래요.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 1페이지에 해당하는 걸 가져오라 한 거고 13개니까 전체 2페이지가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스트 파라미터는 잘 설정되고 있다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얘가 잘 대응을 해주는지. 옛날 리드 타입 언디파인드 리딩 리젝트 페이로드 점 데이터가 아예 없을 때가 있네. 네트워크에서 뭘 받아오는지 봅시다. 데이터가 아예 없을 때가 있네요. 이거는 단지 그냥 렉 걸린 것 같은데. 음. 자, 이거 어저께 그 다보미님이 겪으셨던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 하려고 해서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에러가 아무것도 지금 표시가 안 나고 있어요. 콘솔에 보면은 여기 뭔가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 에이젝스 상에서 지금 에러가 조금 애매하게 뜨고 있는 경우 있죠. 여기 트라이 캐치 안에 보면은 에러가 났을 때 이 에러 객체에 대해서 지금 뭔가 구현을 하고 있는데 딱히 로그를 출력하는 건 없죠. 에러가 애매했을 때 만약에 에러 정보를 출력하지 않는 캐치가 있다면 에러 정보를 출력을 해보세요.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점 get 리스트 콘솔 점 그룹 엔드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자, 디파트먼트 get 리스트에서 지금 에러가 나왔죠. 에러가 나고 있는 건데 캐치문에서 출력을 안 해놨기 때문에 에러를 감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문제인지 알고자 하시면 항상 그 내용을 출력해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모든 캐치문에는 이 에러 내용을 무조건 출력하세요. 모든 캐치문에서는
에러 내용을 무조건 출력하세요. 캐치가 실행됐다라는 거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 그 문제점을 개발자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코딩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디파트먼트 슬라이스.get 리스트 안에서 이마만큼의 에러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요거를 해결을 해야죠. 자, 지금 발생한 에러는 get 리스트에 전달된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달된 그 페이로드라고 하는 객체 자체가 undefined인 상태예요. undefined인 객체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를 접근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페이로드가 undefined가 아닐 때만 얘한테 접근해라 라는 문법이 물음표 찍어주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물음표를 하나씩 찍어주면 자, 이제 나오죠. 그 코드를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은 코드로 수정해서 저장하면은 리액트도 재가동되고 우리가 만든 백엔드도 재가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리액트가 재가동이 더 빨리 끝나요. 장일수님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신호 조금 이따 드릴게요. 설명 끝나고요. 자, 리액트는 재가동하는데 이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노드 백엔드는 재가동하는데 이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얘가 한 0.5초 만에 재가동이 끝나고 얘는 한 1.5초의 재가동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리액트가 재가동을 먼저 빨리 끝낸 다음에 노드에 붙어버리는 거야. 얘는 아직 재가동 중인데. 그러니까 소스를 저장하고 나면은 프록시 어쩌고저쩌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땐 그냥 심플하게 새로 고침 해버리시면 돼요. 그건 깔끔하게 무시하고. 자, 그래서 모든 에러가 났을 때 이렇게 에러를 출력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그 이거 하나는 지금 오늘부터 모든 코딩에 무조건적인 습관을 들으세요. 모든 캐치문에서는 에러 객체를 무조건 출력한다. 안 그럼 에러가 났을 때 뭐가 에러인지 못 알아봐요. 그리고 본인이 출력한 에러 메시지는 무슨 뜻인지 반드시 알고 넘어간다. 자, 우리 종강까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 곁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그 단톡방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어요. 오로지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에러 메시지 파악하는 방법을 모르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거 에러 메시지 확인하는 법. 에러가 생겼을 때 본인이 무슨 에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파라미터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일 때 잘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또 여기 프록시로 나왔죠? 잘 확인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가 테스트가 이제 끝났으니까 제대로 잘 동작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 딱 지우고 그 다음에 216번 데이터 있네요.
id 값을 전달해서 받아봅시다. 이거는 전에 쓰던 값을 그냥 그대로 쓴 건데 여기도 보면은 URL에 그냥 id라고 박아놨어요 제가. 왜냐면은 그 파스 파라미터하고 쿼리 파라미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패스 파라미터는 그냥 슬래시 슬래시 사이에 있는 위치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프론트에서 id라고 해도 자리만 똑같으면 백엔드에 알아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디파트먼트 뒤에 101이라는 숫자가 전달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이 변수 이름이 id건 DEPT, NO인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쿼리 스트링은 물음표하고서 변수의 이름이 노출이 되니까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쪽의 변수 이름이 똑같아야 되지만 패스 파라미터는 뭐가 됐건 상관이 없잖아요. 자리만 있으면 되니까. 어차피 값만 전달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그냥 id라고 박아버렸어요. 그냥. 자, 근데 이렇게 URL이 있을 때, 요 자리가 실제로 이렇게 콜론하고서 id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백엔드한테 전달될 때 여기에 콜론 id라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숫자로 101이라고 같이 전달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될 거는 $URL 슬래시 달러 페이로드가 있다면 거기에 딸려오는 요 ID 값.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101번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봅시다. 얘는 왜 아직도 빈리스트야? 자, 아직도 긴 리스트를 가져오고 있네요. 한번 네트워크 쪽 볼까요? 어떻게 가져오나? 그러네요. 계속 이걸 가져오네. 긴 리스트는 다 했고. 아, 제가 테스트 파일을 저장을 안 했네요. 자, 그럼 101번 데이터 하나만 딱 가져오죠. 자,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데이터는 이거예요.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는 RT 코드, 석세스, PUB 데이터 이렇게 오리지널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게 리덕스 슬라이스 안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걸러진 거예요. 자, get 아이템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자, 포스트 보낼 때는 저장할 데이터를 보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냈고요. 그럼 여기 포스트에서도 파람스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데 get 방식의 데이터 보낼 때랑 포스트 방식 데이터 보낼 때 좀 달랐죠. 포스트 방식은 두 번째 파라미터에 그냥 키 밸류였어요. dname은 페이로드가 있다면 dname, log은 페이로드가 있다면 log. 근데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건 여기에 그냥 페이로드 박아버리면 돼요.
자, 여기 포스트 방식의 페이로드라고 바로 박았다라는 거는 이 함수에서 전달되는 이 제이슨 값을 그냥 통째로 여기다 걸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걸었다라는 거는 슬라이스 쪽에서는 이 포스트 아이템 함수한테 전달되는 이 파라미터가 완벽하다라는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통째로 못 박아요. 만약에 이 파라미터가 좀 덜 떨어졌을 거다라고 하면은 그 값이 제대로 돼 있는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좀 걸러주는 처리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을게 하고 그냥 바로 전달해 버리죠. 근데 만약에 전달할 때 이런 이 값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얘 입장에선 포스트 아이템을 호출할 때 파라미터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걸 그대로 토스하는 이 포스트 아이템 입장에선 뒤통수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파라미터를 제대로 갖춰서 보낼 수 있게끔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에 세팅되는 값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슬라이스한테 완전한 형태로 전달해 줄 수 있으려면은 입력 값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겠죠. 자, 포스트 아이템도 다시 한번 호출해 봅시다. 자, 데이터가 새롭게 저장이 됐다라고 떴네요. 1528번 데이터가 나왔대요. 자, 그럼 1528번 데이터를 수정해 볼까요? (1528번) 데이터를 수정해 볼까요? 자, 얘도 지금 데이터를 풋 아이템에서도요. 파람스를 그대로. 근데 얘는 좀 다르죠. 요 id 값은 패스 파라미터로 줘야 되고 나머지 값들은 그 포스트 파라미터로 묶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URL은 id 값 payload.id라고 이렇게 묶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달하는 값은 그냥 payload를 그대로 쏘세요. 그러면은 요 id 값이 풋 파라미터로 한 번 더 날아갈 텐데 괜찮아요. 어차피 백엔드가 안 받아. 이거 요대로 이렇게 보내면 패스 파라미터로도 보내겠지만 그 풋 파라미터로도 보낸다고요. 이 id 값이 상관없어. 백엔드가 안 받으니까. 이런 값을 받도록 백엔드에서 코딩을 안 해놨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딩할 수 있는 거는 백엔드가 어떻게 돼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파라미터 통째로 박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파라미터가 백엔드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걸 지금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파라미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변수 값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일일이 if문으로 검사하는 루틴을 다 넣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백엔드 코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편하게 하나 넣어도 백엔드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백엔드 코드를 모르는 상태다. 근데 그 포스트 전송했더니 에러가 났어. 그럼 백엔드 잘못일까? 내가 파라미터를 잘못 보는 게 잘못일까? 자, 어떤 상황인지 다시 얘기해 줄게요, 내가. 여기 일단 풋 아이템 요거 잘 동작하는 요거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수정은 잘 됐네요. 저장을 다시 해서.
수정 잘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페이지를 0페이지라고 보내봅시다. 페이지 번호를. 자, 페이지 번호 차라리 마이너스 1이라고 보내볼까? 자, 페이지 번호를 마이너스 1이라고 보냈을 때, 페이지 번호를 마이너스 1이라고 보내면은, 리미트절의 계산식이 엉키니까, 이렇게 SQL 쪽에서 에러가 나와요. 페이지가 마이너스 1이면, 페이지 번호가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서버 쪽에 만들어 놨었던, UT래퍼에서 여기를 구현할 때 자, now 페이지가 마이너스 1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1을 또 빼서 리스트 카운트 10을 곱했어. 혹은 20을 곱했어. 아까 로우스 10번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에 곱하기 10이니까 오프셋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럼 SQL 리미트절에서 잘못됐으니까 에러가 났어. 자, 이건 누구 잘못일까? 이 에러는. 1번 페이지 번호를 음수값으로 전달한 프론트엔드 개발 잘못이다. 2번 페이지 번호가 음수값으로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 정도는 if문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if문으로 예외 처리를 산정 안 한 백엔드 잘못이다. 누구 잘못일까요, 이거? 확실한 건 원인은 물음표 페이지 이퀄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게 문제예요, 지금. URL에 페이지는 마이너스 1이라고 값이 있는 걸 프론트가 그걸 고지고대로 백엔드한테 토스했고 백엔드는 그걸 리미트절 계산값에 썼기 때문에 에러가 났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접속자들이 타격을 받았어.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누가 심할서 쓰고 누가 야근해야 돼? 일단 페이지 번호는 쿼리 스트링으로 쿼리 스트링으로 URL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막 주소에서 값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게 쿼리 스트링의 가장 큰 약점이야.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값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 그럼 이건 과연 누구 잘못일까요? 1번 쿼리 스트링을 받아서 음수 체크를 안 한 프론트엔드 개발자 잘못이다. 2번 프론트엔드에서 값을 보냈을 때 그럼 페이지 번호가 마이너스 1일 일이 없으니까 이 정도는 if문으로 1보다 작으면 그 최소값에 대한 대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if 페이지 번호가 1보다 작으면 페이지는 1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처리를 않는 백엔드 개발자 잘못이다. 근데 이 코드 프론트도 넣을 수 있잖아. 누구 잘못일까? 자, 이걸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백엔드 개발자 희망하는 거고요. 백엔드 개발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희망하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100% 여러분 잘못이에요. 왜냐면 회사 들어가면 여러분 빼고 다 여러분 선배야. 결국 막내가 뒤집어 쓰게 돼 있어. 이거는 사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거예요. 톡 까놓고 말해서 누구 잘잘못도 아니잖아, 이거.
이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차이예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욕은 여러분들이 먹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보다 그 회사에 다 선배일 거거든. 결국 목소리 큰 놈이 이겨요. 회사는 결국은 돈이 걸린 문제고요. 각자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책임 안 지려고 자기 책임 아니라고 자기 방어하기 바빠요. 어떻게든 자기가 빠져나갈 논리를 만드는데 결국은 그 힘없는 막내한테 책임을 떠넘길 겁니다. 이 정도 이런 문제면요. 누군가의 실수로 인한 문제라면은 그 실수는 당연히 막내 실수라고 뒤집어 씌워질 테니까 이런 거부터 잘 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생각난 김에 여기 백엔드 유틸에다 코드 하나 더 넣을까요? if now 페이지가 1보다 작으면 now 페이지는 1. 아, 이거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 밑에다 넣읍시다. 전체 페이지 수 밑에. 자, 백엔드 유틸헬퍼에다 요거 하나 넣으세요. now 페이지가 1보다 작으면 now 페이지는 1. 하나 더. now 페이지가 토탈 페이지부터 크면은 now 페이지는 강제로 토탈 페이지. 백엔드 유틸헬퍼에 지금 이 코드 넣으세요. 자, 요거만 넣으시고 40분까지 쉬세요. 나머지 테스트 하는 거 그 이후에 진행할게요. 자, 전교시 내용을 요약하면요. 백엔드 쪽에 지금 이러한 방어 코드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론트 쪽에서 테스트 코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슬라이스에 약간의 코드 추가가 생기긴 했지만 슬라이스 쪽에서 약간의 코드 추가가 생기긴 했지만 이 슬라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분들한테 제시된 실습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이 길었던 것 뿐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 확인해 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의 목적이 물론 지금 오픈 API 같은 거 연동 시도하면서 좀 이미 먼저 선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도 제가 봤지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백엔드를 붙일 때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그 작업을 검증해 나가는 겁니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 숙련되면은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자, 풋까지 확인했고요. 마지막 딜리트 남았습니다. 자, 딜리트에서도 id라는 이름으로 203번 데이터를 지워라. 네, 1528번이 있으니까 걔를 지워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삭제 관련된 메서드 쪽에서는 삭제 기능은 이렇게 URL만 갖춰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자고요. 자, 삭제가 됐고 삭제되면은 그 프론트는 받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오케이 떴네요. 새로 고침하면 에러 날 거예요. 왜냐? 이미 지워지고 없잖아. 그렇죠? 자, 이제 수정이나 삭제 같은 거 처리할 때 회원 전용 사이트다. 그러면은 자기가 작성한 글인지 확인하고서 지워주는 루틴이 필요하잖아요. 그 루틴은 백엔드가 알아서 하는 거지 프론트가 신경 쓸 건 아니에요. 로그인 여부. 이 정보는 세션으로 관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카오 로그인을 구현하건 네이버 로그인을 구현하건 모든 로그인은 중간에 백엔드가 개입해서 세션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션 정보는 백엔드밖에 액세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백엔드가 이 삭제하기 전에 이 URL 안에서 로그인 여부를 먼저 검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딜리트 관련된 컨트롤러, 백엔드 쪽 컨트롤러를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 유효성 검사하고 삭제 진행을 하잖아요. 여기서 if req.session.uid가 undefined라면 return next new forbidden exception, 이게 접근 권한 없음이었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백엔드가 중간에 커버를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했을 때만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프론트가 관여할 건 없어요. 만약에 프론트가 처리를 했는데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왔다 라고 하면은 프론트에는 그 코드 값이 400으로 전달되겠죠. 400인가 403인가. 이게 전달되면은 프론트는 강제로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해주는 처리 정도 넣어줄 수 있겠지만 로그인 여부를 감지하는 건 프론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코드는 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 코드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팔트 그 우리가 했었던 슬라이스 최종 완성 버전이 있겠네요. 자, 결국은 여기 슬라이스에 대한 비동기 함수만 갖춰진 거죠. 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히 변한 게 없고. 네, 요즘 하는 게 좀 무거워서 그런지 컴퓨터가 되게 느리네요. 노트북으로 수업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요만큼의 슬라이스에 대해서 변경이 된 거죠. 뭐야 이거 왜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딴 걸 열고 있나 본데. 여기 있다.
자, 일단 여기가 변경이 됐고요. 파람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캐치문에 보면은 에러 메시지 출력하는 거를 제가 겟리스트에만 넣어놨거든요. 근데 아까 분명히 모든 에러 메시지, 모든 캐치문의 첫 번째 라인에서는 에러 메시지 출력하는 거 무조건 넣읍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에러 메시지 넣는 거는 나머지 캐치문에도 웬만하면 다 넣어 놓으세요. 자, 포스트에서 그냥 페이로드 통째로 박았고, 여기서는 URL 맞춰주고 페이로드 박았고, 딜리트는 URL만 맞춰줬고, 모든 캐치문에 에러 메시지 다 넣으세요. 이거는 앞으로 그 프론트엔드건 백엔드를 다 떠나서 모든 캐치문에는 에러네요, 요 에러 객체를 출력하는 구문을 무조건 넣으시는 겁니다. 그걸 꼭 습관화 들이세요. 자, 요게 이제 그 수정된 코드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 여기 지금 블록 단위로 주석이 돼 있는데, 이 주석을 한 블록씩 갈아치워가면서 잘 굴러가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 두 개 스크린샷을 지금 톡방에다 올렸으니까, 네, 요거 각자 내용 확인하셔서 슬라이스까지 잘 됐는지 확인하고, 그럼 이제 그 화면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11시 3분인데요. 11시 40분에 다시 재개할게요, 수업. 그때쯤에 다시 모이도록 합시다. 이따 봐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스타트가 되면은 사용자는 처음에 리스트 페이지부터 진입을 하는데 작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리스트를 보여주려면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샘플 데이터를 넣어놓고 시작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작성 페이지를 먼저 작업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게시글을 저장하는 처리를 먼저 항상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라이트 페이지를 먼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가 끝나면은 읽기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이제 읽기 페이지에 대해서 작업을 먼저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SRC 밑에 페이지 폴더를 만들어야 되죠. 자, SRC 밑에 페이지스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에 일단은 디파트먼트 리스트.js를 먼저 만들게요. 자, 초기화 해놨고, 자, 이 페이지에서 유즈 콜백 이벤트 걸 거고요. 아, 이벤트가 아니구나. 링크를 만들어서 일단 작성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놓자고요. 그리고 여기서 디파트먼트 애드로 넘어갈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검색 폼도 진행할 거니까 우리 전에 이거 작업할 때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 걸어놓고서 CSS 좀 넣었었거든요.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 걸고서 그 CSS를 넣을 거라서요. 일단 폼 태그 적절히 준비할 겁니다. 자, 요거는 그 저도 여러분들 며칠 전에 드렸던 완성 코드 그 조립하면서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폼 포지션 스티키 탑해서 뭐 탑바처럼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인풋 태그 들어갈 거 하고 그 다음에 클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CSS 적당히 준비해 놓고 검색 폼을 준비를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적용해서 컨트롤 컨테이너라고 잡혀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여기에 검색을 위한 입력 필드를 넣겠지만 일단은 링크만 넣는 상태입니다. 여기 슬래시가 지금 빠져 있죠. 지금 index.js에서 테스트 페이지로 걸려 있으니까 index.js 주석을 다시 블로킹해서 정상 페이지로 되돌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pp.js의 라우팅이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래서 자, 컴포넌트 초기화하고 조금 전에 만든 리스트 페이지 가져온 다음에 디파트먼트 리스트를 첫 페이지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학과 정보 추가하기라고 이제 버튼 링크가 생겼어요. 이거 누르면은 애드 페이지로 갈 거예요. 자, 애드 페이지 지금부터 추가할 거니까 미리 라우팅 걸어 놓을게요. 새로 파일 만들어서 디파트먼트 add.js 이렇게 가자고요. 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컴포넌트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재사용할게요. 그 컴포넌트 폴더에 들어있던 에러뷰, 스피너,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에 입력 필드를 넣을 수 있게 만들었었던 테이블 EX, 이렇게 컴포넌트 만들었던 거는 그냥 예전 수업했던 거 재사용하겠습니다. 지금 뭐 CS 화면 UI의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죠. 자, 필요한 거 임포트 합시다. 일단은 이벤트 적용해야 되니까 유즈 콜백 들어가고, 저장 완료를 하고 나면 읽기 페이지로 가야 된다 그랬죠 아까. 저장이 완료되면은 읽기 페이지로 자동 이동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이동을 위한 내비게이트, 리덕스 써야 되니까 유즈 셀렉터 디스패치, 거기서 저장 기능 포스트 아이템. 자, 나머지 컴포넌트 가져오고요. 자, 필요한 초기화를 할게요. 자, 저장 완료 후에 목록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페이지 강제 이동 함수, 리덕스에서 필요한 거 초기화 하고요. 데이터까지 같이 가져올게요.
아, 데이터는 여기서 가져올 필요가 없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위한 폼을 준비합시다. AJAX 처리가 되는 동안 로딩 여부를 표시할 거고, 만약에 AJAX 호출했을 때 에러가 나면은 에러 표시해야 되니까 에러뷰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폼 태그 있었죠. 자, 에러가 나면은 에러 정보를 여기서 출력을 하고 그 폼 태그 준비했어요. 폼 안에서 테이블 EX 넣고 입력 필드들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저장 버튼 있고요. 추가하면은 이렇게 폼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폼에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서브미스 시킬 거니까 이벤트 걸고 이 이벤트를 만들어주면 되죠. 자, 여기 on 디팔트먼트 서브밋이라고 이벤트 만들고 그 이벤트를 정의했어요. 자, 이거 지금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배포해드린 코드 그대로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입력값 모아서 AJAX한테 쏘면 돼요. 이벤트가 발생한 폼 자체를 통해서 입력값 유효성 검사를 여기서 넣어주면 되는데, 유효성 검사는 일단은 우리 예제에선 생략을 했어요. 이미 예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 유효성 검사를 직접 클래스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유효성 검사를 베리데이션이라고 그래요. 리액트 베리데이션이라고 검색하면 몇 가지 그 라이브러리도 나와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베리데이션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얘 같은 건데 데모를 보면은 라이브 데모 이그젠플 여기 이렇게 나오네. 이게 리액트 웹사이트 맞지? 폼 태그 들어간 거 보니까 웹사이트용 맞네요. 자, 뭐 이런 거를 사용해서 그 있고요. 이그젠플하고 그 다음에 사용 방법. 리액트 베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또 있네요.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이제부터는 정보력이에요. 자, 얘는 어떤 건지 데모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하는 실시간으로 입력 검사하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라이브러리 찾아서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평소에 이런 것들 서칭하다가 이거 좀 괜찮다 싶으면은 즐겨찾기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봐야지 뭐 그래도 되니까. 인터넷에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제가 다 정리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자, 디스패치 함수한테 포스트 아이템을 호출을 하는데 작성 같은 경우는 여기 결과를 바로 반영해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된 걸어서 이제 처리하면 되죠. 이거 async await로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den을 리턴한다라는 거는 그 뭐냐 저거니까요. den을 리턴 시키면은 프로미스를 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포스트 아이템 호출한 거에다 이렇게 데이터 주고 그 다음에
요 리절트에 오는 거 보면은 이 페이로드에 백엔드에서 전송받은 응답 결과가 들어와요. 일단 요거를 출력해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게 백엔드한테 오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발자 도구 열어놓고 헬로 월드 112라고 했을 때 콘솔 띄워놓고 저장 누르면은 여기 메타에 보면은 내가 전달한 파라미터가 들어오고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 보면은 백엔드한테 오는 데이터가 그대로 오네요. 그렇죠? 자, 백엔드를 중지해 볼게요. 강제로. 그때 어떻게 오는지 봅시다. 별다른 에러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뜨는데 지금 이거 웹서버 자체가 죽었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자, 다시 가동. 자, 백엔드 쪽에서 한번 에러를 만들어 봅시다. 에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자고요. 자, 컨트롤러에서 바보같이 했네. 그냥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버튼 누르면 될걸. 자, 저장 누르면 이제 학과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에러 처리가 돼버리죠. 자,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그 처리를 하면서 여기서 처리를 하면서 에러 객체를 지금 받고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디스패치를 시켜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에러 객체가 전달이 되니까 이걸 화면에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저장했을 때 따로 에러 처리 안 하고요. 그냥 알러창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 에러를 지워버리세요. 그럼 여기 지우면 되죠? 에러 처리하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캐치를 붙이면 돼요. 저는 이거 프로미스 문법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async await로 감싸시면 돼요. 이게 더 깔끔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자, 콜백에서 훅에는 async 못 붙이는구나. 자, async 펑션 자, 즉시 실행함수 붙여놓고 여기서 try catch err. 자, 지금 이거는 신규 코드입니다. await dispatch. 아이고, 이거 try 안 했어야지. 자, const result는 await.dispatch. let js는 null. 리스폰스라고 했지 맨날. 그 다음에 js는 response.data. 그러니까 리덕스에 있는 ajax 함수를 수동으로 직접 호출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에러 정도 출력하려고 그랬죠? console.error err 모든 캐치문 첫 줄은 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났을 때 에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요. 리턴 처리 끝나면 console.log JSON에서 이 JSON 데이터 뭐 담겨 있는지 보자고요. 일단 에러 났을 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undefined 떨어지네. 에러가 없다. 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때 봅시다.
들어는 갔는데 리턴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 그쵸. 여기는 저장은 됐는데 이거 출력한 리턴 받은 게 지금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에러 났을 때도 ERR이 안 떨어지고 있고.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디스패치는 에이싱크 어웨이트 문법은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프로미스 방식으로밖에 지원을 안 하나 봐요. 여기 좀 꼬랐다. 난 트라이 캐치가 좋은데. 자, 그럼 신규 코드 다시 폐기하고 다시 예전 코드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캐치만 덧붙여서 에러가 뭐가 찍히는지 볼게요. 콘솔.에러 ERR이라고 해봅시다. 자, 새로 고침 한번 했고 아무것도 저장 안 했을 때 디팔트먼트 떨어졌어요. 콘솔에 캐치를 받으니까 에러가 들어오네. 페이로드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페이로드 점 데이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에러 정보 있죠? 그러면 ERR 점 페이로드 점 데이터에 요게 에러니까 ERR 점 페이로드 점 데이터에 RTMSG 점 RTMSG 얘를 윈도우 점 알럿으로 뿌릴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고 이거 혹시 여긴가? 콘솔점 로그 그러네. 와. 자, 리덕스의 그지 같은 면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에러가 나건 안 나건 무조건 댄입니다, 여러분. 에러가 나건 안 나건 무조건 댄으로 떨어져요. 여기서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돼? 판단할 수 있지. 여기 페이로드의 데이터의 RT가 OK가 아니면 우린 무조건 에러예요. 혹은 RT 코드가 200이 아니면 무조건 에러예요, 우리는. 자, 그러니까 if result 점 payload 점 데이터의 페이로드의 데이터의 RT 코드가 200이 아니면 우린 무조건 에러야. 윈도우 점 왜냐면 백엔드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모든 백엔드가 이럴 거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에러 처리해주고 그러면 누르면 자 이제 백엔드에서 주는 에러 메시지를 프론트가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정상적인 경우는 자, 정상적인 경우는 여기 RTMS 석세스 RT가 OK 그리고 데이터에 정보가 들어있죠. 페이로드 점 데이터에 RT 코드가 400일 때 페이로드 점 데이터에 RT 코드가 400일 때 그 다음에 200이 아니라 자 그렇지 않을 땐 페이지 이동시킵시다. 리절트 점 페이로드 점
데이터에 DPT NO. 우리는 아이템이라고, 여러분들 아이템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새로 고침하고 실행할게요. 왜 알러시? 자, 지금 무조건 요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얘를 좀 찍어봅시다. 콘솔.로그에 RT 코드. 아까 이름 400. 페이로드. 에러 났을 때랑 데이터 코드가 좀 다르네. 자, 에러가 났을 때랑 에러 안 났을 때랑 보니까 자료 구조가 달라요. 자, 위에가 에러가 났을 때고요. 아래가 에러가 안 났을 때인데, 에러가 안 났을 때 페이로드가, 에러가 났을 때는 페이로드 안에 데이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RT라고 해도 에러가 났을 때는 payload.data.rt라고 들어갑니다. 근데 에러가 안 났을 때는 그냥 payload.rt예요. 구별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위에 보니까 여기 에러라고 있네요. 이 에러가 있고 없고를 따져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 리절트를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네. 에러하고 페이로드 두 개를 나눠 받아야겠네요. 페이로드랑 에러 두 개를 나눠서 받아서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payload.data.rtmsg를 뿌리고, 그렇지 않다면 payload. 여기 보면은 데이터 그냥 다짜고짜 payload.item.dptno 이걸로 페이지 이동. 자, 요게 이제 코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아무것도 입력 안 했을 때 에러 메시지 출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고 저장 누르면, 네, 저장된 데이터로 화면 이동. 자, 이렇게 해서 커버가 됐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백엔드에서 전달되는 에러 메시지를 뿌리는 거죠. 이거는 최후의 보루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프론트엔드 자체적으로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야 돼요. 차이가 뭐냐면은 프론트엔드에서 에러를 감지했을 때는 어떤 입력 필드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러창 띄우고 여기 포커스를 강제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백엔드는 전송된 모든 데이터를 일괄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났을 때 여기 강제로 포커스를 어디다 줄지 판단 안 돼요. 그러니까 포커스 넣어주고 싶으면 미리 하고 들어가야 돼요.
에러 처리를 알러 윈도우 처리하는 걸로 바꿨으니까 지금 뭐 굳이 에러 뷰는 다시 필요가 없어졌네요. 스윗 알럿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여기 스윗 알럿 함수로 바꾸시면 되겠죠. 아이고, 강의실이 좀 덥네 오늘따라. 안 더워요? 나만 덥나? 그쵸. 우리 이번 교시 끝나고 창문 좀 열어놓읍시다. 내가 열게요. 늘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코드가 또 바뀌네요. 자, 드리는 스크린샷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저 따로 이제 파일 네이밍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건 바이 건으로 전달할게요. 지금 약간 보충 수업하는 기분이라. 풀스택 단톡방 있고 윈도우 2. 자, 새롭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 다인님 프론트엔드 작업 다 끝났어요? 거기? 아직 좀 남았지? 자, 그럼 오늘 그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던 DB 관련된 얘기는요, 월요일 날 할게요. 깔끔하게 한 주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아직 프론트 작업 다 제일 빠른 지역가 아직 다 안 끝났대요. 그럼 아직 여유가 좀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깔끔하게 시작하는 걸로 하고,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대신에 확실하게 완성해 놓으세요. 나머지 페이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좀 그쯤에 이제 완성하는 걸로 하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그냥 바로 리눅스 들어갈 겁니다. 그 시험을 1월 달에 진행하는 대신에 진도 최대한 빨리 마치기로 했잖아요. 12월 끝나기 전에 리눅스도 웬만하면 최대한 마무리 해놓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까지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녹화 끌게요.